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내일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전략도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2600선에 잘 안착을 했고 거기서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61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간 쉬어가면서 86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먼저 머니맵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 쪽이 좀 쉬어갑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은 역시 파란불이 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쪽은 보면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지금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특히 강한 쪽은 바로 조선기자재, 철강화학이라던가 뭐 건설 이런 좀 굵직한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징주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조선주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하반기 증시는 반화조가 이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화학, 조선이 될 텐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좀 쉬어가고 있지만 오늘 화학, 조선, 뭐 정유, 해운까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 워낙에 조선주 얘기를 많이 했었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은 정말 탑픽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그 종목 리뷰도 해볼 겸 조선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조선해양과 뭐 삼성중공업 신고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뭐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은 말씀을 드렸죠.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성과 올라가고 있는 게 전체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LNG선, LPG선 올라가고 있고 그쪽에서 누가 가장 잘하고 있느냐? 한국조선해양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가장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8년 연속 적자를 냈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7,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의 전반적인 모습이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강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카타르에서 이제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도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게 아니냐. 추가적으로 한 뭐 40적 정도의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16개 정도를 삼성중공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척수는 줄었는데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조선주의 최근의 상승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여전히 조선주의 상승세는 유효하고요. 뭐 저는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산업의 특성상 주가가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것이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계단식의 상승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 가격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높게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왜냐하면 뭐 흑자 전환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익률이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늘어나고 흑자 전환하는 것은 맞으나 이익률 자체가 낮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가격의 상단은 조금 제한을 두는 것이 저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할 때는 눌림목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 제시해 주셨던 6,000원을 넘어섰지만 아무래도 뭐 이게 급격하게 이익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흑자 전환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은 제한해 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종목 상당히 낙폭이 깊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가 될 텐데 첨보가 갈 길이 너무 구만리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뭐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한 3-4군데에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4%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바닥을 이제 탈출을 한 걸까요? 일단 뭐 거래량이라든지 오늘 분출한 에너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첨보를 보면 2차 전지가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4월 달까지 다 하시는 것처럼 뭐 수지주들의 급등이 이어지다가 지금은 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전체가 쉬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뭔가 2차 전지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충전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오래 쉬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 성장, 2차 전지 성장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한 2주 정도? 한 1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기간을 좁혀보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았을까를 반추해 봤을 때 그동안 가장 안 좋았던 SKIT 같은 종목군들이 네. 괜찮은 모습 보였잖아요. 하반기에 뭐 수익 성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 보였고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하고 있고 전구체도 하고 있는 포스코 프로엠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텐데 첨보는 절반 정도를 중국에 여전히 납품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빠지면서 주가도 1분기 실적 그 어닝 쇼크와 함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일정 부분 에너지를 보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 단기적인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과연 2분기부터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성장 자체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확인한 것은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일단 뭔가 호재가 나오면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화학주랑 한번 연결해 보시죠. 화학주 실적이 지금 좋습니까? 좋지 않은데 하반기 개선 가능성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첨보도 일단 그런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뭐 지금 당장 2분기까지의 실적은 여전히 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시장 기대치 수준이겠지만 하반기에 정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첨보도 갭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분할 매수 정도로 그 다음에 주가의 기대는 너무 크게 가지고 계시보다는 갭 정도를 줄인다 정도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궁금했던 개장 특징주들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나도 전장부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가치인데 사실 이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주가 잘 가면서 현기차가 잘 가니까 같이 잘 갔었잖아요. 뭐 SL이나 화신이나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은 정말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나 뭐 맘도 같은 종목들은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일단 뭐 이익을 잘 내지 못했다라는 점,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점이 뭐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오늘 뒤에 얘기할 종목도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 수많은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다 자체 제작하지는 않죠. 근데 모듈이라든지 그다음에 EGMP 모델 그 모듈 자체를 이제 제작하는 업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저 이 GMP의 이제 다음 버전 정도는 현대기아 차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외 차라든지 이런 쪽에도 납품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현대모비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전히 현대기아차의 납품 비중이 가장 높겠지만 네. 다른 글로벌 자동차에게도 저런 플랫폼을 납품하는 것이 확대된다면 그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이 기업이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할인 요소를 만약에 해외차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모든 제품들을 현대모비스가 만들진 않지만 이것을 모듈화해서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자동차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저 전장 부품의 확산이 현대기아차의 확대도 있지만
다른 회사로의 확산이 나타날 개연성이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 미래를 본다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대형주인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던 여러 다른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좀 무겁다 보니까 갈 때 한 번에 많이 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의존도를 지금 차츰차츰 줄이고 다른 쪽으로도 이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짚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안 좋아요. 네, 자 올해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실적 자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 비용 관리의 문제라고 봐야 될 텐데 원래 일단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R&D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R&D를 뭐 다각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일단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R&D 비용만 늘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캐펙스 자체도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이 기업은 캐펙스와 R&D에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불황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비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상황도 아닙니다만 이 회사는 본질적으로 이익률도 낮은데 비용 자체가 여전히 올해 내년까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주가의 상단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외형 성장을 크게 보여주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기아차의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글로벌 자동차로 뭔가 밀어내는 확실한 시그널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의 기술력,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에서 개발한 이 기술력 자체가 글로벌 회사를 모두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새로운 모멘텀 자체가 있어야 이 기업의 주가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 적기일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준비대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PER 측면도 뭐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PBR도 거의 바닥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뭐 비용 자체에 전반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뭔가 폭발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은 조금 P 관점에서는 뭐 한 8배에서 9배 정도 사이 그다음에 PB 관점에서도 그 비슷한 정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한 0.7배 정도까지 영역을 적용해 본다면 한 26만 원 정도 지난 4월 말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한 목표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목표가야지 여기가 상단의 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발표되는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서 상단을 더 올릴지 아니면 그 상단도 가지 못하고 탄력이 줄어들지 여부는 다음에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6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고 앞으로 또 나올 호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LG전자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 주가 가능. 지금 자리가 정말 이 최고가 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일단 최고가가 아니죠. 일단은 신고가 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오늘도 4%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늘 이렇게 또 PER로 계산을 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한 배라고요? PBR이죠. PBR인가요? PBR 네. 한 배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전에 말씀드릴 때 목표 주가로 말씀드렸던 게 PBR 한 배인 12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PBR 한 배를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쪽은 누가 봐도 좋죠. 지금 이 VS 부분의 성장세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이 종목의 성장세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VS 부분은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주 잔고도 계속 쌓여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번에 5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누가 가장 차를 잘 팔았느냐를 쭉 한번 살펴보면 와이어와이어를 봤을 때 혼다가 50% 넘게 이제 급증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죠.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잘했는데 현대기아차보다 눈에 띄게 잘한 것은 마치다라든지
혼다라든지 일본 회사들이 이제 대거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 근데 마츠다 이런 회사는 볼륨 자체가 작으니까 무시를 한다면 조금 더 볼륨이 있는 회사 쪽에서는 혼다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혼다도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앞으로 전기차 누구한테 받느냐? LG에너지솔루션. 네. 그다음에 전장 부품 누구한테 받느냐? LG전자를 포함한 LG그룹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그룹의 VS 부분에 있어서는 수주잔고에 대한 기대치가 숫자로 반영되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신차들이 새롭게 나오는 과정에서 전장 부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늘어나는 부품의 상당수를 혼다, BMW,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 다각도로 납품하고 있는 LG전자와 LG이노텍 이런 쪽에 거는 기대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종목군들의 주가를 보시면 혼다가 독보적으로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에 녹아 있고 그다음에 또 본다면 GM 같은 경우도 블레이드 EV 같은 전기차들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선반영되는 측면에서 LG전자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PBR 한 배를 넘어서 앞으로 더 잘 가려면 도대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VS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이제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신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안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LED 뭐 등이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자체가 모두 증가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글로벌 가전, 우리가 이제 LG전자의 피어 그룹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가전 업체들의 최근 주가 동향을 보시면 일렉트로룩스, 뭐 중국의 메이디 그룹, 그다음에 뭐 월풀 전체적으로 다 부진한 양상입니다. 네. 즉 가전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름 프리미엄으로 잘 선방하고 있지만 그게 선방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 대비해서 좋아지거나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표 주가를 PBR 한 배인 12만 원으로 말씀드린 것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즉 나머지 회사는 다 못하고 있는데 LG전자가 계속 하반기까지 선전하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전 부분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마저 좋아진다면 제가 오늘 제시할 목표가도 훨씬 더 뛰어넘을 만한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다른 회사들, 피어 그룹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VS의 성장만 보고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전 부분의 부진도 섞어서 생각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LG전자가 뭔가 시장의 우려를 다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두 가지의 충돌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뭐 워낙에 전장 쪽은 잘하고 있지만 가전 쪽이 아무래도 LG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룹들을 보더라도 부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잘 된다면 앞으로 더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LG전자의 다음 목표는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PB 관점에서 이거 봐야 되는데 저는 올해 P는 뭐 맞출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전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PE 관점보다는 PB 관점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봤던 PB 한 배까지는 왔다. 그러면 사상 최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저 위에 보여지고 있는 1.6배, 1.7배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게 가능할까? 일단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서도 저는 물음표를 달고 있지만 저때 2020년도에 나타났던 주가 상승의 근거에는 누가 뭐래도 유동성이 섞여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유동성이 과연 그렇게 공급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특히 단기간에 봤을 때는 미국채 물량, 그동안 부채 한도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미국채 발행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전 세계 유동성은 오히려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의 할인 요소만 고려하더라도 실적이 뭐 2배, 3배 뛰지 않는 이상 저렇게 가긴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동성과 실적의 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지 않는 국면에서 전고점까지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VS 부분의 실적
호전과 네. 그다음에 가전 부분의 선전을 예상해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두 번째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한 1.3배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뭐 다음 목표치는 한 14만 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전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러면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 주가를 설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목표 주가는 PBR 1.3배 정도인 1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시간에 지속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